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2021년도 지방직 9급 재배학 개론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설을 진행하기 전에 이번 재배학 문제의 난도를 평가를 본다면 사실 한 중하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평이한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재배학 같은 경우 충분히 고득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본격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요. 각 파트별로 문제가 몇 문제씩 출제가 되었는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재 기준으로 파트가 총 5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 1, 재배 개설 부분이죠. 이번에 이 재배 개설 부분에서는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 2 부분, 유전 6종 부분이죠. 파트 2 부분 같은 경우 이번에는 이제 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트 3, 환경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파트에서는 6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트 4와 5, 이 두 파트는 재배 기술 파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파트 4는 재배 기술 1이죠. 그리고 파트 5는 재배 기술 2입니다. 재배 기술 1에 해당하는 파트 4에서는 4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배 기술 2에 해당하는 파트 5에서는 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재배 기술 1 파트 4 부분은 4문제, 재배 기술 2에 해당하는 파트 5는 5문제. 그러면은 이 재배 기술 부분에서만 20문제 중에 총 9문제가 출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재배 기술 파트에서 출제가 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아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합해보면 총 19개예요. 그죠? 10개, 19개. 나머지 한 문제는 어디서 출제가 됐냐면 제가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할 때에 프린트를 하나 나눠드린 것이 있었었는데 그 프린트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식량작물 생산과 관련한 문제이고 그 문제가 이제 1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1번 문제처럼 요즘 이제 농업 현황이라거나 이러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할 때마다 가장 최신 통계 내용을 항상 말씀을 드리고 꼭 1등짜리 정도는 암기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프린트를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답을 찾으셨겠고 안 보셨으면 아마 보시고서 이거 뭐야? 아마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프린트 나눠드리면 1등짜리 정도는 꼭 반드시 봐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트 1부터 5까지 출제가 된 문항들을 보았는데 재배기술 파트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전보다 재배기술 파트를 좀 꼼꼼하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배기술 파트는요,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내용은 그냥 딱 보면은 무슨 말인지 다 알겠어. 그런데 단순 암기가 많아요. 그죠? 단순 암기가 많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더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자주자주 보면서 눈에 익혀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전 파트, 유전 6종 파트 역시 6문제씩이나 출제가 되었죠. 이 유전 6종 파트가 원래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렵게 느끼시는 그런 부분인데 올해는 비교적 좀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전 6종 이런 거랑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이거 프린트 나눠드린 거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론 수업 시간에 프린트를 나눠드린 것은 2020년도 농업 통계 프린트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최근 내용이 2019년도 기준으로 식량작물 생산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쌀을 제외하고 본다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서류, 맹류, 두류, 잡곡의 순서입니다. 서류, 맹류, 두류,
잡곡의 순서로 써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서류, 맹류, 두류, 잡곡의 순서.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의 생장과 발육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예, 지금 옳지 않은 거 정답 1번입니다. 그죠? 2번 문제의 정답은 이제 1번이 됩니다. 예, 지금 밤의 기온이 어느 정도 높아서 일중 변온이 작을 때 생장이 느리다가 아니고요. 오히려 생장이 빠르다. 그죠? 이렇게 바뀌어야지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 이유는 변온이 작은 이런 조건일 때에 오히려 무기 성분의 흡수뿐만 아니라 동화 양분의 소모가 아주 왕성하게 이루어져서 몸체가 커지는 생장이 더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제 1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을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작물의 생장은 진정광합성량과 호흡량간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 많은 얘기가 됩니다. 아무래도 작물이 생장을 아주 왕성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건물 생산도 많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작물의 건물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은 외견상 광합성량이 결정합니다. 외견상 광합성량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진정 광합성량 빼기 호흡량, 그게 외견상 광합성량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외견상 광합성량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진정 광합성량과 호흡량 간의 차이, 이거랑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그죠?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감온상과 감광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감온상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체의 초기에 식물체가 생장을 하는 그런 초기에 특정한 온도가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특정한 온도가 필요한 단계를 우리가 감온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특정한 일장이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단계를 감광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추파맹류에서는 감온상과 감광상이 모두 뚜렷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토 같은 경우는 감온상과 감광상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번, 4번 여기까지 안 내려가도 1번 보고서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일장 효과의 농업적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정답 1번이 됩니다. 고구마 개화 유도를 위해서 납할것의 접목 후에 여기까지 좋아요. 장일 처리를 해요? 여기서 틀렸습니다. 고구마 순을 납할꽃 대목에다가 접목을 하고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단일 처리를 하면 개화가 유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딱 보시고서 크게 어려움 없이 바로 1번에서 바로 답이 나오게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이런 것들 꼭 맞추셨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대잡종 품종의 종자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이용이 되는 작물의 특성은 웅성불임성과 자가불화합성이다.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 육종 파트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일대잡종 종자의 체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교배를 하거나 아니면 웅성불임성을 이용을 하거나 자가불화합성을 이용을 하는데요. 웅성불임성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웅성불임진과 불임유지친과 그리고 임성회복친 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웅성불임친을 뭐라고 불러요? A계통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불임유지친이라고 하는 것은 B계통이라고 부릅니다. 임성회복친은 C계통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웅성불임성을 이용한 F1 종자 생산 체계는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계통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3계통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사항 이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자가불화합성과 관련한 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가불화합성을 이용을 해서 F1 종자를 생산을 하는 거는 우리 이론서의 배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죠? 그리고 자가불화합성을 이용하는 F1 종자 생산은 S 유전자형이 다른 자식계통을 S 유전자형이 다른 자식계통을 함께 재배함으로써 자연 수분에 의해서 F1 종자를 채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 유전자형이 다른 자식계통을 함께 재배함으로써 자연 수분에 의해서 F1 종자를 제종할 수 있다. 이 사항도 우리 교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은 그래서 이제 2번이 됩니다.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섭계수를 계산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에 보시면 딱 바로 공식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간섭의 강도가 간섭계수가 됩니다. 그러면 간섭의 강도라고 하는 것은 1 빼기 일치계수, 그죠? 간섭의 강도는 1 빼기 일치계수. 그렇다면 일치계수는 어떻게 계산하냐? 일치계수라고 하는 것은 이중교차 기대빈도분의 이중교차 실제빈도. 이중교차 기대빈도분의 이중교차 실제빈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교차의 기대빈도는 또 어떻게 계산해요? 이중교차 기대빈도는? 라고 하는 것은 각 단교차율의 곱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단교차율의 곱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먼저 일치계수부터 한번 계산해볼까요? 이중교차 기대빈도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A, B, C 순서대로 존재한대요. 그런데 A, B 사이에 염색체 교차가 일어날 확률이 10%고 B, C 사이에 염색체 교차가 일어날 확률이 20%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10%, 20% 얘네 같은 경우는 이 단교차율의 곱을 계산하기 위해서 공식에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0.1 곱하기 0.2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0.1 곱하기 0.2 이게 이중교차 기대빈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온 거는 이중교차형이 1.4%가 나왔대요. 그렇다면 1.4% 이거 같은 경우 우리 여기 공식에다가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0.014로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0.014 나누기 0.1 곱하기 0.2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일치계수가 나옵니다. 일치계수는 0.7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1 빼기 0.7은 0.3 답이 나왔네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이질배수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6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6번 문제의 정답은 여기 3번입니다. 이질배수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복이배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본다면 AABB 이런 식으로 쓰는 것들, 그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질배수체, 복이배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질배수체, 복이배체를 육성을 하는 방법은 개놈이 다른 양친을 각각 동질 4배체로 만든 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 AA라는 애가 있고요. 원래 BB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네들을 각각 동질 사배초로 만들고 동질 사배초로 만들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고서 교배를 해요. 그러면 AA, BB 이런 애가 나오게 되겠죠. 아니면 AA와 BB라고 하는 이런 애를 만들고 여기에서 AB를 얻어요. F1을 얻어요. 그리고서 얘의 염색체를 배가하면 AA, BB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맹류 중 트리티케이라고 하는 것이 또 대표적인 이질 배수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티케이라고 하는 것은 밀과 호밀을 교배해서 만든 것이죠. 예, 이질 배수체. 이거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3번은 왜 틀렸냐면 3번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는 동질 배수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동질 배수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질 배수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질 배수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식으로 개념을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질 배수체라고 하는 것은 유전 물질의 양이 증가가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AA 이렇게 쓰는 이배체에 비해서 유전 물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세포 기관이 커지는 특성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생리적으로도 강해지는 특성도 가지고요. 그리고 세포 기관이 커요.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생육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생육이 지연이 되는 이런 특성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질 배수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네들은 감수분열이 일어날 때에 다가염색체라고 하는 것을 형성을 합니다. 다가염색체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상동염색체가 균등하게 분리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임성이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질 배수체는 다가염색체가 만들어져서 다가염색체를 형성하고 상동염색체가 균등하게 분리되지 못해서 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질 배수체는 영양번식 수단이 발달되어 있다까지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6번의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입단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예, 일단 여기 1번 한번 봐주세요. 칼슘 이온이 첨가는 토양 입단 파괴하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 입단 형성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입단 형성하는 방법에 유기물과 석회를 시용을 한다라고 하는 사항이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유기물 같은 경우는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끈적끈적한 점질 물질이 나오고 그 점질 물질들이 토양 알갱이들을 붙여주기 때문에 입단 구조 형성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칼슘 이온이라고 하는 거가 또 토양 입자를 결합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파괴가 아니라 아주 잘 붙게 해서 토양 입단 구조 형성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모관 공급이 발달하면 함수 상태가 좋아지죠. 그런데 비모관 공급은 뭐예요? 모관 현상이 안 일어나는 공급이 비모관 공급입니다. 그러면 이런 곳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기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모관 공급이 발달하면 토양 통기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토양 통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바뀌어야지 됩니다. 예. 그리고 유기물 시용은 토양 입단 형성에 좋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석회 시용은 토양 입단 형성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고요. 그죠? 파괴하는 게 아니라 토양 입단 형성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콩가작물 재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죠. 예. 클로버 같은 이런 콩가작물들 같은 경우는 잔뿌리도 상당히 많고 석회분도 충분히 아주 많이 가지고 있고요. 토양을 피복을 해주는 효과까지도 있기 때문에 입단 구조 형성에 아주 효과가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락의 수강 태세가 좋아지는 벼의 초형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잎이 얇고 약간 넓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니라 잎이 과히 얇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잎이 과히 얇지 않고 약간 좁은 거가 좋다.
그죠? 잎이 과히 얇지 않고 약간 좁은 것이 좋다.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상위엽이 직립하는 것이 좋다더라. 그래서 잎이 과히 얇지 않으면서 약간 좁으면서 상위엽이 직립하는 형태, 그런 형태가 밑으로 내려가는 햇빛을 조금이라도 덜 가리게 되겠죠. 그리고 분월이 약간 계산형이면서 각 잎이 공간적으로 균일하게 분포해야 골고루 아래에 있는 애들까지 햇빛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키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정답 1번입니다. 예, 그리고 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9번 문제, 식물의 굴강성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여기 4번이 됩니다. 굴강성에는 청색광이 가장 유효하다. 이게 맞는 얘기가 되죠. 예, 굴광성은 뭐예요? 햇빛이 있는 방향으로 식물체의 줄기가 휘어 자라는 현상, 그게 굴광성입니다. 그래서 줄기는 광을 향해서 구부러지는 굴광성이라고 하는 게 줄기에서 나타나죠. 그런데 뿌리는 어때요? 뿌리는 점점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줄기하고는 반대인 거예요. 햇빛이 없는 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 같은 경우는 배광성 또는 굴지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뿌리는 굴지성이에요. 뿌리는 굴지성이다. 줄기가 굴광성입니다. 그리고 광을 생장점 한쪽에다가 조사하면 조사된 쪽에 옥신 농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낮아진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물의 한쪽에 광을 조사하면 조사된 쪽에 옥신 농도는 낮아지고 반대쪽이 높아진다. 그죠? 식물체가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이쪽에서 햇빛이 왔어요. 그러면 이쪽은 옥신 농도가 낮아지고 이쪽이 옥신 농도가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이쪽만 길게 자라. 이쪽이 엄청 길게 자라요. 그러면 이쪽은 길게 자랐는데 이쪽은 그렇게 그쪽을 따라가지 못해.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휘어나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쪽의 옥신 농도가 높아지고 조사된 쪽은 옥신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덩굴손에 감는 현상은 굴광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굴광의 현상에는 청색광이 가장 유효하다. 이거 많이 얘기가 됩니다. 특히 이제 이거는 구체적으로 440에서 480 나노미터 정도 되는 440에서 480 나노미터 정도가 되는 청색광이 가장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과정물의 굴락 상태에서 최적 연면적 지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수평엽 품종은 직립엽 품종에 비해서 최적 연면적 지수가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평엽 품종이 큰 게 아니라 직립엽 품종이 더 크죠. 그래서 이 수평엽 품종은 직립엽 품종에 비해 최저 연면적 지수가 작다 또는 뭐 낮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됩니다. 일단 먼저 최적 연면적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적 연면적 지수라고 하는 것은요, 최적 연면적 일대의 연면적 지수입니다. 그러면 최적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건물 생산이 최대가 되는 단위 면적당 굴락 연면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최적 연면적 일대의 연면적 지수가 최적 연면적 지수이고 굴락에서의 최적 연면적 지수라고 하는 것은 굴락의 수강 상태가 굉장히 좋을 때에 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수강 상태가 좋다, 수강 태세가 좋다라고 한다면 수강 태세가 좋은 그런 조건이 된다면 아래에 있는 잎들까지도 강합성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죠? 수강 태세가 좋은 조건이 된다면 아래에 있는 잎들까지도 강합성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최적 연면적 지수가 커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리고 같은 연면적이라고 하더라도 굴락에서의 수강 능률은 수강 태세가 좋을 때 높아지는 이런 현상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이서량이 줄어들면 최적 연면적 지수는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서량이 많아야지 많은 잎들이 강합성에 기여하겠죠. 그렇게 많은 잎들이 강합성에 기여를 해야지
그야말로 건물 생산량이 많아진다고요. 그런데 햇빛이 부족하네. 그러면 광합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잎들이 당연히 적겠죠? 그러면은 최종 연면제 지수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최종 연면제 지수 커지면은 건물 생산 많이 합니다. 이거는 굳이 또 설명 안 드려도 되겠고. 그리고 최종 연면제 지수 이상으로 연면제 지수가 커졌다. 그러면 그런 조건에서는 너무 과하게 연면적 지수가 큰 거예요. 최저 연면적 지수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건물 생산이 최대가 되는 단위 면적당 군락 연면적을 의미하는 최적 연면적일 때 연면적 지수라고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연면적 지수가 늘어났다. 그렇다면 최저 연면적 지수 이상으로 연면적 지수 늘어나면 잎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광합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잎들의 양이 많아진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밑에 깔려있는 잎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조건이면 걔네들은 광합성에 기여는 못하지만 그래도 호흡은 하잖아요. 그죠? 호흡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건물 생산에 더 불리하게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이라든지 문제풀이 할 때든지 항상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거가 최대 연면적이 좋은 게 아니라 최적 연면적 지수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러면 지금 여기 3번은 직립 역품종이 아래로 내려가는 햇빛을 조금이라도 덜 가리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7번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번 문제도 7번이 아니라 8번 문제였네요. 그죠? 8번 문제도 상위엽이 직립하는 애가 수광태세가 좋다라고 얘기했다고요. 수광태세가 좋은 거는 위에 있는 잎들은 아래로 내려가는 햇빛을 조금이라도 안 가려야 되고, 그리고 잎들이 골고루 햇빛을 잘 받을 수 있어야 수광태세가 좋은 거예요. 그런 건 당연히 직립엽 품종입니다. 그래서 직립엽 품종이 훨씬 더 최적 연면적 지수가 큰 거고, 수평엽 품종은 아래로 내려가는 햇빛 많이 가리니까 최적 연면적 지수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1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시면은요, 밭에서 발생하는 잡초로만 짝지어진 게 뭐냐, 이거는 단순 암기 문제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이 지금 4번이 됩니다. 그죠? 4번입니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돌표, 올방개, 얘네 논잡초, 그죠? 그리고 여기 2번 보기 봐주세요. 2번 보기 알방동산이, 가막살이, 물피 지금 이렇게 있어요. 얘네 전부 다 논잡초네. 논잡초네 전부 다, 그죠? 그리고 3번 한번 봐주세요. 득새풀, 가막살이, 돌피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 이렇게 빠진다고요. 그래서 지금 발행이, 깨풀, 득새풀 얘네들이 밭잡초고, 돌표, 울방개, 논잡초, 방동산이, 가막살이, 물피, 논잡초, 가막살이, 돌피, 논잡초. 정답은 4번. 4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콩과에 속하지 않는 사료작물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티머시 3번입니다. 그죠? 우리 이거는 교재에서 파트 1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료작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재에서 커다랗게 벽가와 콩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기타도 있지만, 먼저 볕과 사료작물은 어떤 것이 있냐면, 볕과 사료작물에는 옥수수, 호밀, 오처드 그래스, 티머시, 라이그래스 얘네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콩과라고 하는 것은 엘필퍼, 화이트 클로버, 레드 클로버 1번, 2번, 4번에 있는 것들 똑같은 애들이니까 안 적어도 되겠죠? 여기 1번, 2번, 4번 얘네들이 여기에 콩과 사료작물에 딱 3가지가 써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정답은 3번, 그죠? 그리고 1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제 활성에 따른 분류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13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예, 선택성 제초제라고 하는 것은 작물에는 피해가 없고 잡초에만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선택성 제초제에 해당하는 것은 펜타존과 이사디다.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선택성 제초제의 종류만 암기하고 있어도 답이 1번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을 한번 봐주세요. 예, 비선택성 제초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비선택성 제초제라고 하는 것은 작물과 잡초가 혼재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비선택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선택성 제초제는 그 제초제를 뿌리면 그 땅에 있는 식물이 싸그리 다 죽어요. 그게 비선택성 제초제입니다. 선택성 제초제는 어떤 애는 죽고 어떤 애는 안 죽고 그게 선택성인 거고요. 그런데 2번이 틀린 이유는 비선택성 제초제에 속하는 애들의 이름이 틀린 거라고요. 비선택성 제초제에 속하는 것은 어떠한 애들이 있냐면요. 글리포세이트와 파라카트입니다. 글리포세이트와 파라카트 있죠. 얘네들이 비선택성 제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비선택성 제초제는 글리포세이트와 파라카트.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3번을 한번 봐주세요. 접촉형 제초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접촉형 제초제라고 하는 것은요, 처리된 부위에서 제초 효과가 나타납니다. 처리된 부위에서 제초 효과가 나타난다. 이게 접촉형 제초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그리고 처리된 부위로부터 양분, 수분 이동을 통해서 다른 부위에도 약효가 나타나는 거. 다른 부위에도 약효가 나타나는 거, 예, 이거는 이행성 제초제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접촉형 제초제의 종류라거나 이행성 제초제의 종류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설명만 딱 보고도 3번, 4번 틀렸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접촉형 제초제에 속하는 것은 어떠한 애들이냐면 이거는 맞아요. 접촉형 제초제 여기 속하는 게 맞는데 벤타존이 아니라 파라카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벤타존이 아니라 파라카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라카트가 접촉형 제초제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벤타존과 글리포세이트가 이행성 제초제입니다. 벤타존과 글리포세이트가 이행성 제초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3번, 4번은 얘네들이 위치가 바뀌었구나. 그죠? 그래서 예, 벤타존이 이행성, 그리고 파라카트가 접촉형, 이렇게 애들 구분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이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료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예, 지금 2번 보시면요. 과인산석회의 인산은 대부분 수용성이고 속효성이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죠? 과인산석회는 이거는 인산 대부분 뭐 수용성이고 속효성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산성토양에서 어떻게 돼요? 산성토양에서는 철 또는 알루미늄과 반응을 해요. 그죠? 그래서 불용화가 되고 토양에 고정이 되죠. 그러면 토양에 고정이 되면 식물체가 흡수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율이 높다가 아니라 흡수율이 낮다가 됩니다. 예. 그래서 산성 토양에서는 철 알루미늄과 반응을 해서 불용화되고 토양에 고정이 되기 때문에 흡수율이 낮아집니다. 정답 2번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13번,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리고 여기 1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5번 문제, 정밀 농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포장 단위로 일정한 양 여기서 틀렸어요. 균등하게 여기서 틀렸어요. 그죠? 예, 정밀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 포장 내에서도 위치에 따라서 종자 비료, 농약의 양을 다르게 주는 거예요. 필요한 양만큼만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 포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 부분에 필요한 양만큼만, 이 부분은 이 부분에 필요한 양만큼만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일정한 양이 아니라
각 부분별로 다른 양을, 필요한 양을 주는 것이고 각 부분별로 필요한 양을 다르게 살포하는 것.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입니다. 1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초 하고 현상에 대해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3번입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좀 쉬운 문제가 됩니다. 하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초가 여름철에 너무 더워서 쪄 죽어요. 그게 하고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름철에 너무 더워서 쪄 죽는 거다라고 지금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하고 현상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여름철에 기온이 높으면서 아주 건조한 조건이 심할수록 심해집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기온이 서늘한 게 아니라 높고 토양 수분 함량이 낮을수록 하고 현상이 심해진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고 현상은 더워서 쪄 죽는 거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여름철에 기온이 서늘하면 더워서 쪄 죽을 일도 없어요. 그죠? 이게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프링 플러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이 스프링 플러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지역 목초 같은 경우 생육이 봄철에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서 목초 생산량이 봄철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죠. 그런 현상 우리가 스프링 플러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스프링 플러시 경향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고 현상도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여름에 장일 조건이 또 하고 현상을 조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현상은 여름철에 더워 쪄 죽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 목초가 생식생장 기간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면 그렇게 아주 불리한 고온 조건에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월동 목초들이 거의 대부분 장일식물이거든요. 월동 목초들이 거의 대부분 장일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식물에 해당하는 월동 목초들이 초여름의 장이 조건을 만나면 생식생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생식생장 기간은 외부의 불리한 환경 조건에 취약하기 때문에 하고 현상이 심해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 정답은 이제 3번, 뭐 이거 4번은 너무 당연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1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큐 방법별 특징 기술한 것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17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예, 평휴법이라고 하는 게 먼저 여기 이제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 평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랑과 고랑의 높이가 같은 거, 그게 평휴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휴법을 이용을 하면은요, 건조해와 습해가 동시에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평휴법으로 재배 시 건조해 습해 발생 우려가 커지는 게 아니라 평휴법은 이랑과 고랑의 높이를 같게 하는 것이고 건조해와 습해가 동시에 완화가 된다라는 거가 특징적인 사항입니다. 휴리 구파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휴립이라고 하는 거는 이랑을 높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구파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이랑은 높이고 낮은 고래 파종을 하는 것이 휴리 구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휴리 구파법이라고 하는 거는 맹류 재배 시 한해와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용이 된다. 17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 이게 맞는 얘기죠. 휴리 휴파라고 하는 것은 이랑을 높여요. 그리고 높은 이랑에다가 파종을 하는 것이 휴리 휴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랑을 높이고, 이건 좀 너무 오바고 약간 좀 적당하게 이랑을 높였어요. 그리고 이 높은 이랑에다가 파종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휴리 휴파법을 이용을 하면 아무래도 배수와 통기가 좋아지겠구나. 그죠? 불량해지는 게 아니라 배수, 통기가 좋아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성휴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랑을 보통보다 굉장히 넓고 크게 만드는 것이 성휴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류 담리작 산파 재배 시 성휴법으로 맹류 담리작 산파 재배를 하면 그러면 그때는 이랑 위에다가 주로 우리가 이제 산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산파는 뭐예요? 한 줌 집어가지고 쑥쑥 뿌려주는 것이 산파란 말이죠. 그래서 성유법으로 맹류 담리작 산파 재배 시에는 한 줌 집어서 쓱쓱 뿌리는 거다 보니까 파종 노력이 절감이 됩니다. 파종 노력 많이 든다가 아니고요. 파종 노력이 절감이 된다. 그게 특징적인 사항입니다. 17번은 정답 2번이고요. 1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맹류의 기계화 재배의 적은 품종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이 됩니다. 이게 들렸냐면 기계 수확을 하게 되므로 초장은 70cm 정도의 중간 크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기계화 재배를 실시를 할 때에는요, 답이 밀식 재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답이 밀식 재배를 할 때에는 잘 안 쓰러지게 해야 되겠구나. 그죠? 잘 안 쓰러지게 하고 싶으면 당연히 키가 작아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키가 작은 애들이 잘 안 쓰러지는 건데 기계로 수확을 하기 때문에 기계가 잡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초장이 70cm 정도의 중간 크기가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답이 그래서 18번의 정답이 이제 2번, 2번이 되는 것입니다. 1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에 유황과 유수 비료를 각각 10kg을 시비를 했대요. 이를 통해서 공급한 지수의 양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유황이라고 지금 써있죠? 이거 뭐예요? 황산암모늄입니다. 그죠? 황산암모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권 84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비료의 성분이 나타나 있는 표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황산암모늄, 유안이라고 하는 애의 질소 함량이 21%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질소 함량이 21%라고 써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표에서 요소의 질소 함량이 46%다라고 써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요소의 질소 함량은 46%다 이렇게 써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유한 10kg 중에서 굳이 공식을 안 써도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10kg 곱하기 0.21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 2.1kg 10kg 곱하기 0.46 이렇게 하면 4.6kg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질소 함량만 알고 있으면 답이 나오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2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퇴비 제조에 사용이 되는 재료 중에서 CN율이 가장 높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지푸라기 같은 것들 그런 거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우리 밀집, 보리집, 볏집 이런 지푸라기 같은 것들 있죠. 걔네들 굉장히 질기죠. 그렇게 질긴 게 뭐 때문에 질기다 그랬어요? 섬유질 때문에 질긴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섬유질이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탄수화물. 그걸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푸라기들, 섬유질이 많은 것들이 CN율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런 지푸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밀집, 볏집, 보리집, 밀집 이렇게 지푸라기라고 말할 수 있는 막 질긴 애들, 섬유질이 많아서 질겨 그런 애들이 CN율이 높은 것이다. 섬유질이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생각을 해도 답은 나옵니다. 정답은 그래서 이제 3번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CN율을 한번 수치로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이거는 우리 교재 2권 67페이지에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양열 재료의 CN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표가 있는데요. 자운형 같은 경우는 CN율이 한 16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겨 같은 경우는 22. 그리고 여기 밀집이라고 하는 거는 72. 콩깻묵이라고 하는 거는 2.4.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배학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엄청 응용을 한다거나 아주 너무너무 지역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고득점 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셔야 되는 좀 그런 시험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재별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다시 기운 차려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각자 사람마다 다 때가 다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이번에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그러면 내가 못나서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다 사람마다 다 때가 다른데 아직 때가 안 된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기운을 차리셔가지고 다음 목표를 향해서 다시 정진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노후직 선생님분들 모두 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